어머니, 올해 설은 아무래도 어머니 혼자서 전부 차리셔야겠어요. 시어머니는 저와 남편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설날에 친척들 8상을 차리겠다고 통보했습니다. 킹크랩에 한우, 전복까지. 그 모든 비싼 식재료는 밤새워 일한 제 돈으로 채워진 것이었죠. 시어머니가 그토록 자랑하던 이 서울의 아파트가 사실은 거의 제 돈으로 마련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셨을 겁니다. 냉장고를 비워낸 제 조용한 반격은 그동안 저를 짓눌러왔던 시어머니의 부당한 권위를 무너뜨리는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평안한 노년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답답한 현실의 사이다 같은 결말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순간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냉장고 문이 열리자 하얀 냉기가 얼굴에 확 끼쳐왔습니다. 한겨울에 얼음물에 손을 담근 것처럼 아주 짧은 순간 피부가 마비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냉장고 안에 LED 등이 켜지며 차가운 푸른빛을 쏟아냈습니다. 그 불빛 아래 가정집 주방이라기보다는 고급 식료품점의 진열대처럼 가지런히 정돈된 식재료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집게발이 묶인 랍스터, 다리를 곱게 접은 킹크랩, 마블링이 선명한 한우, 투명한 랩은 조명을 받아 거울처럼 반짝였습니다. 전부 비싼 것들이었고 전부 세심하게 준비된 것들이었습니다. 원래는 우리 부부 둘만을 위한 설을 보내기 위해 준비한 것들이었습니다. 예년처럼 조용하고 단출하게요. 하지만 올해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장바구니를 들고 하나씩 담기 시작했습니다. 제 손은 스스로도 이상할 정도로 조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며칠 밤샘 근무의 흔적으로 손가락에 남은 작은 상처만이 하얗게 아물어 희미한 선으로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등 뒤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슬리퍼가 타일 바닥에 끌리는 소리가 점점 빠르고 거칠게 다가와 제 바로 뒤에서 멈췄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시어머니인 박 여사님의 목소리가 불에 댄 듯 날카롭게 솟구쳤습니다. 저는 돌아보지 않고 계속해서 한우 한 팩을 더 꺼내 가방에 넣었습니다. 냉동실을 열자 냉기가 더욱 세차게 뿜어져 나왔습니다. 마치 명령을 기다리는 군인들처럼 전복과 해삼이 가지런히 줄지어 있었습니다. 속눈썹에 성에가 끼는 듯 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등 뒤에 바싹 붙어 섰습니다. 가쁘고 거친 숨소리가 똑똑히 들렸습니다. 마지막은 눈이 시리도록 붉은 수입산 체리 한 상자였습니다. 원래는 설날 밤에 남편 지윤 씨와 함께 먹으려고 아껴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마저 가방에 넣고 지퍼를 닫았습니다. 돌아서자 텅 비어버린 냉장고가 보였습니다. 냉장실에는 요구르트 몇 개와 먹다 남은 칠리 소스, 병만 덩그러니 남아있었고 냉동실은 안쪽에 얼음틀까지 보일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저는 묵직한 2개의 가방을 들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주 평온한 미소였습니다. 스스로도 낯설게 느껴질 만큼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듯 가벼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올해는 어머니 혼자 고생 좀 하셔야겠네요. 박 여사님은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못하고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지나쳐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8쌍을 빽빽하게 채운 하객 명단이 선언문처럼 놓여 있었습니다. 8쌍, 2명도 3명도 아닌 무려 8쌍이었습니다. 베란다에는 새로 산 붉은 등이 아직 불도 켜지 않은 채 걸려 있었습니다. 명절 분위기는 이미 만들어졌지만 제 마음속에는 차가운 공허함만이 남았습니다. 신발을 갈아 신고 문을 열자 복도의 센서 등이 노랗게 켜졌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제 발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3층쯤 내려갔을 때 위층에서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아, 지윤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멈추지도 돌아보지도 않고 계속 걸어 내려갔습니다. 이 모든 일은 오늘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온한 설날이 될 것이라고 믿었던 며칠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새벽 2시가 다 되어 퇴근했습니다. 사무실 건물은 거의 모든 불이 꺼져 있었고 우리 팀 회의실만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화이트보드는 썼다 지우기를 반복한 흔적으로 얼룩져 있었고 빈 커피잔 4개가 책상 위를 뒹굴고 있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세 번째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저는 회의실 한가운데 서서 바싹 마른 목을 가다듬고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초기 기획안 다시 꺼내서 새로운 요구사항이랑 비교해보세요. 오늘 밤에 무조건 끝내야 합니다.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연말이었고 모두가 성과급을 필요로 했습니다. 새벽 1시 40분 마침내 수정안이 완성되었습니다. 동료들은 모두 퇴근하고 저 혼자 남아 뒷정리를 했습니다. 빔 프로젝터를 끄자 스크린에 제 모습이 비쳤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창백한 입술, 눈.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지훈 씨였습니다. 아직도 이래? 조금 더 걸릴 것 같아. 어머니한테 전화 왔었어. 저는 순간 침묵했습니다. 뭐라고 하셨는데? 우리 설 준비해 주시게 며칠 올라와 계시고 싶다고. 저는 차가운 벽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언제 오신대? 내일 오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얼마나 계신데? 설 지나고까지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설 준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집안 전체를 뒤집어 엎고 모든 것을 당신 뜻대로 바꾸고 매일 밤 제가 퇴근하기를 기다렸다가 여자는 그래도 가정을 돌봐야지 라며 한숨 쉬는 것. 저는 익숙했습니다. 적어도 익숙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데리러 갈까? 지훈 씨가 물었습니다. 마음대로 해. 새벽 3시 저는 건물을 나섰습니다. 칼날 같은 바람이 살을 애는 듯 했습니다. 지훈 씨가 차를 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 안은 노란 불빛으로 희미하게 밝았고 조수석에는 아직 따뜻한 두유 한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마셔. 저는 두유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콤했습니다. 어머니 집 많이 가져오신대? 아마도 저는 차창 밖을 보았습니다. 도시는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고 가로등 불빛이 강물처럼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작년 설이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닷새를 머물렀고 저는 그 후 주말 내내 집을 다시 정리해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올해 설은 어떻게 보낼 거냐고 물어보셨어. 지훈 씨가 말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잖아. 우리 둘이 간단하게 보낼 거라고. 근데 어머니는 그게 너무 쓸쓸하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오후 시어머니는 커다란 가방 4개와 함께 도착했습니다. 갈비, 굴비, 온갖 나물과 전들. 우리 집은 순식간에 명절 음식 냄새와 낯선 집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시어머니는 들어오자마자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베란다에 걸어두고 저건 냉장고에 넣어라. 이 찬장은 다시 정리해야겠네. 저는 제 주방이 더 이상 제 것이 아니게 되는 과정을 멍하니 지켜보았습니다. 저녁에는 상다리가 휘어지게 음식을 차리셨습니다. 많이 먹어라. 너무 말랐다. 여자는 밤늦게 다니면 안 돼. 이 커튼 색깔은 너무 칙칙하네. 바꿔야겠다. 저는 젓가락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올해는 아무도 초대 안 할 생각이에요. 순간 분위기가 가라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족끼리인데 명절 분위기는 내야지.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그날 저녁, 저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습니다. 지훈 씨는 회사 회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조용한 집, 베란다를 지나가는데 시어머니의 통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올해 우리 아들 집에서 8상 차릴 거야. 친척들 전부 오라고 했어. 음식은 아주 고급스럽게 해야지. 랍스터에 전복까지. 애들은 신경 쓸 거 없어. 내가 다 알아서 할 거니까.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바람에 베란다에 널어놓은 굴비 엮음이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자신감과 자부심에 가득 찬 시어머니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방으로 돌아와 휴대폰을 열고 지훈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니가 설날에 친척들 8쌍이나 초대하셨어. 3초 후 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뭐라고? 저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제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당신 생각은 어때? 수학이 너머는 조용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번에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저는 오랫동안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마치 낯선 사람을 보듯
제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집에서 7년을 살면서 수많은 양보에 익숙해지고 모든 것을 평화롭게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는데 익숙해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깨달은 것은 그 평화가 단 한 번도 진정으로 제 것이었던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은 침묵과 인내로 쌓아 올린 얇은 껍질과 같았습니다. 충분히 강한 충격 한 번이면 산산조각 날 껍질. 그리고 이번에 그 충격은 바로 8쌍의 손님과 저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체된 50만 원의 계약금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무것도 더 먹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시어머니가 정성껏 끓인 닭곰탕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노란 기름이 뜬 국물은 평소 같았으면 두 그릇은 좋게 비웠을 만큼 구수한 냄새를 풍겼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목구멍에 무언가 걸린 것처럼 삼켜지지 않았습니다. 쓴맛만 느껴졌습니다. 미각이 아닌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퍼져나오는 이름, 모를 쓴맛이었습니다. 지훈 씨는 밤 11시가 다 되어 돌아왔습니다. 아직 술기운이 남아 비틀거렸지만 눈빛은 이상할 정도로 또렷했습니다. 마치 역시 말 못할 압박감에 시달리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는 저를 보자 그의 걸음이 느려졌습니다. 이 대화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듯 했습니다. 아직 안 잤어? 그가 목소리를 낮춰 물었습니다. 당신 기다렸어. 제 목소리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평온했습니다. 그는 잠시 서 있다가 다가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우리 사이의 거리는 한때에 불과했지만 마치 방의 양끝에 앉아있는 것처럼 멀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얘기 들었지? 그가 긴장한 듯 두 손을 깍지 끼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아주 똑똑히 들었어. 저는 앞만 보며 말했습니다. 8쌍, 친척들 전부, 랍스터, 전복, 킹크랩까지. 당신 생각엔 이게 문제 없어 보여? 지훈 씨는 길게 한숨을 쉬며 이마를 짚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냥 기분 좋아서 하신 말씀이겠지. 진짜 하겠어. 진짜 하겠냐고? 저는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더 이상 피하지 않았습니다. 식당 예약금까지 송금했고 초대할 손님 명단도 다 보냈는데 아직도 진짜가 아니야? 그는 말문이 막힌 듯 몸이 굳었습니다. 잠시 후 그가 작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머니께 다시 말씀드려볼게. 질문 하나만 할게. 저는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무언가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당신, 그 8쌍 차리는 거에 동의해? 단순한 질문이었지만 그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의 초침 소리가 고요한 공간을 똑똑히 채웠습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미 약속하신 거라면 이번 한 번만 우리가 노력해보자. 저는 웃었습니다. 아주 희미한 웃음이었지만 제 스스로가 서늘해지는 웃음이었습니다. 노력이라고? 어떻게? 누구 돈으로? 누구 시간과 누구 노력으로?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침실로 향했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면 지난 7년간 제가 필사적으로 지켜온 선을 넘어설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규칙적인 에어컨 소리와 옆에서 뒤척이는 지훈 씨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 처음으로 저는 이 결혼에 대한 확신을 잃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직 동이 트기 전 잿빛 새벽빛이 커튼 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방 안은 옆 사람의 숨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지훈 씨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잠든 그의 얼굴은 연애 시절처럼 순하고 무해해 보였습니다. 비를 맞으며 저를 기다려 집에 데려다 주던 날들, 저만 있으면 자신의 삶은 충분하다고 말하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거실로 나오니 시어머니가 벌써 일어나 수첩에 무언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빼곡한 음식 메뉴 목록이 펼쳐져 있었고 옆에는 연락처가 켜진 휴대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일찍 일어났구나. 시어머니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와 같은 목소리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네, 습관이 돼서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수첩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메뉴를 다시 짜고 있다. 8쌍이나 되니 음식이 부족하면 사람들이 웃을 게 아니냐.
저는 잠시 서 있다가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응? 드릴 말씀이 있어요. 시어머니는 펜을 멈추고 저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무슨 얘기? 그 8쌍 저는 동의 못해요.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평온하던 눈빛이 도전을 받은 사람처럼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다시 말해보거라. 저는 8쌍 차리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제 돈을 쓰는 것에도 동의하지 않아요. 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펜을 내려놓고 허리를 꼿꼿이 세웠습니다. 내 돈?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이 집이 내 집이냐? 저와 지훈 씨 집이에요. 저희가 함께 대출받고 함께 갚고 있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제 엄마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더 단단해졌습니다. 내가 친척들 모아 밥 한 끼 먹겠다는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냐? 모이는 건 잘못이 아니죠. 저는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희와 상의하셨어야 했고 저희 능력 안에서 하셨어야죠.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능력? 연봉이 얼만데 설에 밥 한 끼 사는 걸로 그렇게 계산적이냐? 계산적인 게 아니라 제게도 제 가족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이에요. 시골에 계신 저희 부모님, 냉장고가 고장난 지 한참인데 아직 바꿔드리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남들 대접하자고 큰 돈을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시어머니는 순간 말이 없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부모님은 매년 똑같지 않니? 설 한번 거른다고 큰일 나지 않아. 하지만 집안 체면은 세워야지. 누구의 체면 말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 집안의 체면이지. 시어머니가 즉시 대답했습니다. 이 집안은 누구를 포함하나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이 집안에 저도 포함된다면 왜 처음부터 저에게는 한마디도 묻지 않으셨죠?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고 지훈 씨가 헝클어진 머리로 서 있었습니다. 피곤한 눈빛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그가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를 보자마자 목소리를 부드럽게 바꾸었습니다. 예, 내 아내 좀 보거라. 별것도 아닌 일로 유난을 떠는구나. 별것도 아닌 일이요? 저는 지훈 씨를 돌아보며 반복했습니다. 당신이 말해봐요. 이게 정말 별일 아니에요? 지훈 씨는 저와 어머니를 번갈아 보며 망설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미 답을 알았습니다. 그가 다가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럼 내 상으로 줄이면 어떨까? 그는 마치 협상하듯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적당하고 너무 부담스럽지도 않게.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쳤을 뿐입니다. 그럼 어제 그 계약금 50만 원은 어떻게 하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멈칫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그 돈은 내가 갚을 테니 걱정 마라. 언제요? 제가 물었습니다. 다음 달에 연금 나오면? 그럼 이미 예약한 건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예약했는데 어떻게 취소하니? 위약금만 물게. 시어머니가 빠르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이것은 상의도, 선택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결정해놓고 저에게 통보한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 문은 여전히 열려 있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번 돈으로 수많은 밤을 새워가며 점심을 굶어가며 아낀 돈으로 산 식재료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잠시 그것들을 바라보다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상자, 팩, 봉지들을 하나씩 꺼내 큰 가방에 담았습니다. 등 뒤에서 지훈 씨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아, 뭐 하는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고 냉장고가 텅 빌 때까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때까지 계속했습니다. 제가 동의하지 않은 파티의 장식품이 아니라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저는 가방 지퍼를 올리고 시어머니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머니, 제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올해 설 음식은 어머니께서 직접 장만하셔야겠어요. 방 안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지훈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시어머니는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묵직한 2개의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등 뒤에서 문이 단호하게 닫혔습니다. 세게 닫힌 것은 아니었지만 복도의 건조한 소리를 울릴 만큼은 충분했습니다. 마치
너무나도 오랫동안 이어져 온 무언가의 마침표를 찍는 소리처럼 복도 센서 등이 켜지는 순간 제 심장이 이상할 정도로 느리게 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치 모든 감정이 단단한 덩어리로 압축되어 당황이나 후회가 들어설 자리가 없어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계단을 한 칸 한 칸 내려갔습니다. 발걸음은 규칙적이었고 비닐 가방이 다리에 스치며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3층에 다다랐을 때 위층에서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또렷하고 더 다급한 지훈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전에는 거의 들어본 적 없는 당황한 기색이었습니다. 서연아, 거기 서봐. 우리 얘기 좀 해. 저는 멈춰 섰습니다. 바로 돌아보지 않고 몇 초간 가만히 서서 마주할 준비가 되었는지 스스로에게 확인한 후에야 몸을 돌려 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지훈 씨가 계단참에 서 있었습니다. 여전히 헝클어진 머리, 급하게 입은 옷, 저를 내려다보는 그의 눈빛은 걱정과 당혹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치 상황이 자신의 통제를 벗어났다는 것을 막 깨달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어디가? 그가 온 건물이 다 깰까봐 두려운 듯 목소리를 낮춰 물었습니다. 이것들 좀 처리하러요. 저는 가방을 살짝 들어 보였습니다. 집에 둬도 쓸 일이 없어서 그렇게까지 할 건 없잖아. 그가 계단을 몇 칸 내려오며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어머니랑 다시 얘기해 볼 수 있어. 꼭 이렇게 해야 해?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더 이상 피하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에는 이번 한 번만 노력해보자고 했잖아요. 이제 와서는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고요. 도대체 당신이 원하는 게 뭐예요? 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간단한 질문이었지만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가볍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지쳐서였습니다. 그냥 넘어가자. 조금만 양보하자. 가족을 위해 침묵하자고 스스로를 다독였던 수많은 순간들이 쌓여 이제는 저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압박이 되어버린 것에 대한 피로감이었습니다. 지훈 씨,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항상 가장 쉬운 길을 선택하죠. 바로 내가 희생하는 길 말이에요. 그는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몸을 돌려 계속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이번에는 그가 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주차장으로 내려와 차문을 열고 가방을 뒷좌석에 던져 넣었습니다. 운전석에 앉았지만 바로 시동을 걸지 않았습니다. 두 손을 핸들 위에 올려놓고 앙상한 나뭇가지 위로 아침 햇살이 쏟아지는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밝으면서도 쓸쓸한 풍경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훈 씨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몇 초간 바라보다가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지금은 어떤 말을 해도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시동을 걸고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왔습니다. 회사로도 집으로도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강 근처에 있는 가락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신선식품을 전문적으로 매입하는 가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이 음식들을 썩힐 수는 없었고 집으로 다시 가져가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차를 세우자 중년의 남자가 나와 가방 안을 들여다보고는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눈에는 약간의 놀라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거 되파시게요? 그가 물었습니다. 네, 제가 평온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가방을 열어 하나하나 확인하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건 좋네. 아직 신선하고 내가 다 사지. 얼마든 괜찮아요. 빨리만 처리해 주세요. 제가는 무언가 더 묻고 싶어하는 눈치였지만 이내 가게 안으로 들어가 돈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돈을 받아 세어보지도 않고 주머니에 넣은 뒤 돌아섰습니다. 모든 것이 아주 빠르고 간결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마치 제 삶의 일부를 방금 잘라낸 것처럼 저는 바로 집으로 가지 않고 차를 몰아 한강변으로 갔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었고 흑빛 강물은 느리게 흘렀습니다. 화물선들이 조용히 지나가며 긴 물결을 남겼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두 팔로 몸을 감쌌습니다. 추웠지만 날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속에서부터 올라오는 한계였습니다. 자신이 걸어온 길이 과연 옳은 길이었는지 확신할 수 없게 된 사람이 느끼는 그런 추위였습니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문자였습니다. 서연아, 집에 들어와. 어머니 많이 화나셨어. 저는 그 문자를 보고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저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화난 것을 걱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집 안은 비정상적으로 조용했습니다. TV 소리도, 부엌에서 나는 소리도, 시어머니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가 가방을 내려놓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집은 그대로였지만 분위기는 폭풍전야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지훈 씨가 소파에 등을 약간 구부린 채 앉아 있었습니다. 제 소리를 듣고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왔어.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요, 방에 계셔. 아침부터 아무것도 안 드셨어. 저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가 물 한 잔을 따라 천천히 마셨습니다. 지훈 씨가 일어나 다가왔습니다. 서연아, 방에 들어가서 어머니께 사과 한마디만 하면 안 될까? 저는 컵을 내려놓고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무엇에 대해 사과하라는 거죠? 오늘 아침에 네가 한 행동 때문에 어머니 체면이 말이 아니야.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요? 저는 상의도 없이 돈을 빼앗기고 제 삶을 대신 결정당하고 제 집이 파티 장소로 변하는 걸 통보받았는데 저는 무엇에 대해 사과해야 하죠? 지훈 씨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가장 실망한 게 뭔지 알아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니에요. 바로 당신이에요. 공기가 멋섰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 남편이 내 편을 들어주지 않는 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네요. 제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분명했습니다. 지훈 씨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내 편을 안 든 게 아니야. 그냥 상황을 험악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을 뿐이야. 그 말은 모든 걸 평화롭게 만들기 위해 저더러 참으라는 거였군요. 제가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바로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걸어 나왔습니다. 눈은 붉었지만 허리는 여전히 꼿꼿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았습니다. 아침의 분노 대신 차가운 거리감이 느껴지는 눈빛이었습니다. 왔느냐? 그녀가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네, 제가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고 말했습니다. 좋다. 네가 분명히 말했으니 나도 분명히 말하마. 이 설잔치는 예정대로 할 것이다. 올 사람은 오고 싫은 사람은 참여하지 않아도 좋다.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지훈 씨는 어머니와 저를 번갈아 보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그럴 필요까진? 시어머니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습니다. 나는 늙었다. 그저 번듯한 설 한 번 쇠고 싶을 뿐이다. 누구에게 부탁하는 것도 신세지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는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왕 나를 이 집 식구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나도 억지로 강요하지 않겠다. 그 말은 돌처럼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더는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명확해졌을 뿐입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어머니를 식구로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다만 저 역시 이 집 식구로 존중받고 싶었을 뿐이에요. 시어머니는 대답 없이 돌아섰습니다. 지훈 씨는 우리 둘 사이에 서서 어느 편에 서야 할지 모르는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떤 일들은 단호하게 끊어내지 않으면 영원히 반복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날 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제 일을 하고 조용히 밥을 먹고 조용히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모든 것을 바꿀지도 모르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한 가지 질문이 계속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계속된다면 나는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그 질문은 분노나 억울함 같은 격한 감정이 아니라 마치 답을 기다리는 계산 문제처럼 아주 차갑고 명확했습니다. 다만 그 결과가 숫자가 아닌 앞으로 남은 제 인생 전체라는 점이 달랐습니다. 지훈 씨는 등을 돌린 채 누워 있었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무의식 중에 저를 안아주던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이 불 한 장뿐이었지만 더 이상 다리를 놓으려는 사람이 없는 강이 양쪽처럼 멀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단지 8쌍의 손님 문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쌓여온 사소한 것들 때문이었습니다. 저의 침묵과 그의 회피가 쌓여 만들어낸 공백을 이제는 누구도 어떻게 메워야 할지 모르게 된 것입니다. 새벽 2시쯤 저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작은 등을 켜자 시어머니가 새로 바꾼 붉은 카펫 위로 노란 불빛이 쏟아졌습니다. 설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화려함이었지만 제게는 눈이 부시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이곳에 속하지 않은 과한 무언가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거실 한가운데 서 있자니 제가 이 집의 주인이 아니라 손님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정해진 공간을 잠시 지나가는 사람처럼 소파에 앉아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가구와 소품의 위치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제가 왼쪽에 비스듬히 두었던 화병은 정중앙에 놓여 있었고 잡지들은 사라지고 과일 접시가 가지런히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모든 것이 반듯했지만 더 이상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느낌이 한 번이라면 무시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몇 번이고 반복되자 그거는 더 이상 사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소리 없이 사람의 공간을 잠식하여 결국 자신의 집에서 소속감을 잃게 만드는 침범이었습니다. 옆방 문이 조용히 열리고 시어머니가 나왔습니다. 아마 잠을 설친 모양이었습니다. 저를 보고 잠시 멈칫하더니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우리 둘 사이의 공기는 분명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전처럼 겉으로만 어색한 것이 아니라 누구도 넘으려 하지 않는 명확한 거리가 생겼습니다. 저는 일어나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어머니, 제가 불렀습니다. 그녀는 멈춰서서 돌아보았습니다. 눈빛은 차분했지만 차가웠습니다. 무슨 일이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제 목소리는 느리고 단호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몇 초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8쌍 저는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준비도 손님 맞이도 돈도 내지 않을 거예요. 시어머니는 웃었습니다. 즐거움이 전혀 없는 웃음이었습니다. 내가 이미 말했잖니. 내 도움은 필요 없다고 알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경우가 없었다는 말씀 안 하시게요. 시어머니는 부엌 식탁에 손을 짚고 몸을 살짝 기울였습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 이러는 것 같으냐? 그녀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알고 싶지도 않고요. 이 집안을 위해서다. 내 아들을 위해서, 우리 집안의 체면을 위해서. 알겠느냐? 네, 이해는 해요. 하지만 동의하지는 않아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 질문에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답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집에서 진정으로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봐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존중받고 싶어요. 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제 삶과 관련된 결정에는 제 동의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번 설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가 아니라 진정한 우리 가족의 명절이 되기를 원해요. 시어머니는 오랫동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에는 더 이상 분노가 없었습니다. 대신 자신이 원하는 것과 제가 말한 것 사이에서 무언가를 저울질하는 듯한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는 아직 젊어서 세상을 다 모른다. 저는 반박하지 않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지도 모르죠. 다음 날 아침 집안의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지만 폭발할 듯한 긴장감은 사라졌습니다. 마치 모든 것 위에 얇은 살얼음이 낀 것 같았습니다. 모두가 그 아래에 흐르는 물줄기가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누구도 건드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지훈 씨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나가기 전 저녁에 돌아와서 다시 얘기하자는 짧은 한마디를 남기고 황급히 떠났습니다. 무언가를 피하는 사람처럼 저는 그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준비되지 않은 대화는 아무리 길어져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분주했습니다.
전화하고 메모하고 손님 명단과 음식 메뉴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겼습니다. 마치 아주 중요한 행사를 준비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 그녀에게는 정말로 중요한 일이었을 겁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행사. 다만 그 방식이 저를 밀어냈을 뿐이었습니다. 점심때쯤 식탁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친정엄마였습니다. 뭐 하고 있니? 엄마의 다정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일하고 있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요즘 많이 바쁘니? 목소리가 지쳐 보인다.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냥 평소랑 같아요. 엄마는 괜찮으세요? 엄마는 제 말에 대답하지 않고 물었습니다. 거기서는 괜찮니? 그 질문에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집 안을 둘러보고 말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엄마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번 설에 너무 바쁘면 내려오지 않아도 된다. 아빠랑 엄마는 다 이해해. 너무 무리하지 마라.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갈 거예요. 올해는 더 일찍 갈게요. 엄마가 웃었습니다. 그래, 오기만 하면 됐지. 전화를 끊고 저는 오랫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의 결정이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저녁 늦게 지훈 씨가 돌아왔습니다. 그는 현관에 한참 서 있다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를 보는 눈빛에 망설임이 가득했습니다. 서연아, 제가 고개를 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응. 그는 다가와 의자를 끌어당겨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어머니랑 얘기했어.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하던 일을 멈췄습니다. 그래서요? 취소는 못 하시겠대.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대신 내 상으로 줄이고 비용도 대부분 어머니께서 해결하시겠다고 하셨어.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그럼 저는요? 제가 뭘 하길 바라는데요? 그가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네가 더 이상 날 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번 한 번만 나를 봐서라도. 저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지훈 씨, 그 말 지금까지 몇 번이나 했는지 알아요?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날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저 모든 걸 명확하게 하고 있을 뿐이에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도 분명히 말할게요. 저 이번 설에 설 세기 전에 친정 갈 거예요. 그는 굳어버렸습니다. 설날에 집에 안 있겠다고? 설은 괜 거예요. 다만 제가 속해 있다고 느껴지는 곳에서요. 그 말은 크지 않았지만 그를 오랫동안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자리를 떴습니다. 이번에 제가 움직이지 않으면 영원히 움직일 수 없게 될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 전에 친정에 가겠다고 말한 후 방 안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평범한 저녁의 고요함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각자 마음속에 꺼내지 못할 무언가를 담고 있는 듯한 무게감 있는 침묵이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한마디만 더 꺼낸다면 모든 것이 걷잡을 수 없이 터져버릴 것 같았습니다. 지훈 씨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바닥을 내려다보는 그의 시선은 더 이상 저를 향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스스로도 인지했지만 아직 마주할 용기가 없는 진실을 애써 외면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저는 그의 맞은편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 사이의 거리는 멀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벽이 세워진 듯 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했던 수많은 외면과 양보, 그리고 침묵으로 쌓아 올린 벽이었습니다. 진심이야? 마침내 그가 목소리를 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조금 잠겨 있었습니다. 이런 일로 농담한 적 없어요. 제 목소리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평온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생각해온 결론을 말하는 사람처럼. 하지만 여긴 우리 집이잖아. 설날에 네가 집에 없으면 남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그 말을 듣고도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그가 가장 걱정한 것은 제가 어떻게 느끼는지가 아니라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였으니까요. 남들이 누구죠? 제가 되물었습니다. 그는 멈칫했습니다. 친척들, 이웃들. 그는 말을 흐렸습니다. 제 인생을 살아주지도 않으면서 제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결정할 권리가 있는 사람들 말이군요. 제가 그의 말을 가볍게 잘랐습니다. 지훈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처음으로 그의 대답을 기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떤 질문들은 대답하지 않아도 이미 답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집을 나가는 게 아니에요. 단지 제가 저 자신으로 있을 수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것 뿐이에요. 그가 무언가를 붙잡으려는 듯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럼 나는? 그가 작게 물었습니다. 당신 마음대로 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남고 싶으면 남고, 같이 가고 싶으면 같이 가요. 그 말에는 강요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주 명확하게 주어진 선택지였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명확했기에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었기에 받아들이기 더 어려웠을 겁니다. 지훈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어나 침실로 들어갔고 등 뒤에서 문이 가볍지만 단호하게 닫혔습니다. 저는 잠시 서 있다가 부엌으로 가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셨습니다.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감각을 느끼며 마음속에 아직 남은 무언가를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그 후 며칠간 집안의 공기는 기묘해졌습니다. 더 이상 직접적인 다툼이나 날선 말은 없었지만 이전과 같은 평범함도 사라졌습니다. 각자 자신만의 리듬으로 살아갔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마치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처럼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잔치 준비를 했습니다. 내상으로 줄었지만 준비의 강도는 조금도 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꼼꼼해졌습니다. 마치 제가 없어도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듯 했습니다. 친척들과 통화할 때면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지훈 씨는 말이 없어졌습니다. 늦게 퇴근하고 간단히 저녁을 먹고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종종 베란다에 오랫동안 서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전에는 거의 하지 않던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말하지 않았고 저도 묻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깨닫지 못한 문제는 남이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친정에 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소란스럽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업무를 정리하고 기차표를 예매하고 작은 선물들을 샀습니다. 그런 준비를 할 때마다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너무나도 비좁아진 공간에서 한 걸음씩 빠져나오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선물을 포장하고 있을 때 지훈 씨가 다가왔습니다. 문가에 잠시 서 있다가 물었습니다. 뭐 사는 거야? 부모님 드릴 거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 머뭇거리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당신도 뭐 보낼 거 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놀란 듯 저를 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 그가 말했습니다. 서연아, 우리가 너무 멀리 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 안 들어? 저는 하던 일을 멈추고 그를 보았습니다. 멀리 간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 하나 때문에 네가 그렇게까지 결정하는 게 너무 과한 거 아닌가 해서 그가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너무 과하다는 거죠. 제가 대신 말해주었습니다. 그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만약 이 일 하나뿐이었다면 과한 게 맞아요. 하지만 그동안 쌓여온 모든 일을 더한다면 오히려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는 아마 예상치 못한 대답이었을 겁니다. 저는 싸우고 싶지 않아요. 이기고 지는 것에도 관심 없어요. 그저 제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삶을 살고 싶을 뿐이에요. 지훈 씨는 한숨을 쉬며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네가 힘들었던 거 알아. 하지만 우리 엄마 나쁜 분은 아니야. 저도 어머니가 나쁜 분이라고 한 적 없어요. 다만 어머니의 방식이 제가 받아들일 수 없을 뿐이에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길 바라? 이번에는 그의 목소리에 무력감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오른편에 서주길 바라요. 그는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제 편을 들어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저 합리적인 편에 서달라는 거예요. 그 말은 그를 오랫동안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재촉하지 않고 그가 스스로 생각할 시간을 주었습니다. 설을 이틀 앞둔 날 집에 손님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멀리 사는 친척들이 돕겠다며 일찍 온 것이었습니다. 집 안은 시끌벅적해졌습니다. 웃음소리, 서로를 부르는 소리, 부엌에서 나는 소리들이 뒤섞여 전형적인 명절 풍경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제가 참여하고 싶지 않은 연극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인사를 하고 예의를 지켰지만 오래 머물지 않고 방으로 들어와 제 일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호기심, 평가, 그리고 수군거림. 하지만 더 이상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결정을 내린 사람에게 외부의 시선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 저는 캐리어를 꺼내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지낼 만큼의 단출한 짐이었습니다. 지훈 씨가 문가에 서서 저를 오랫동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가는 거야? 그가 물었습니다. 이미 말했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가 다가왔습니다. 나는 아직 결정을 못했어. 그가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강요하지 않아요. 제가 고개를 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습니다. 내가 가지 않으면 화낼 거야? 저는 하던 일을 멈추고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정말? 그가 되물었습니다. 그냥. 실망하겠죠. 그 대답에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서 있다가 돌아섰습니다. 저는 계속 짐을 쌌습니다. 옷 한 벌 물건 하나를 캐리어에 넣을 때마다 무언가로부터 한 걸음씩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해 잠시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뒤돌아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캐리어를 끌고 방을 나설 때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바닥에 옅은 빛 줄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집 안은 이른 아침부터 옹성거리는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부엌에서 그릇 부딪히는 소리, 이를 도우러 온 친척들의 웃음소리가 뒤섞여 예전 같았으면 따뜻한 명절 분위기라고 느꼈을 법한 풍경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소리 한가운데 서 있는 저는 이 집의 며느리가 아니라 떠나기 직전의 손님처럼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거실로 나가자 바퀴가 타일 바닥 위에서 규칙적인 소리를 냈습니다. 크지 않았지만 모든 사람의 주의를 끌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몇몇 친척들이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눈에는 놀라움이 스쳤고 이내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듣지 않아도 무슨 말을 하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어디서나 비슷하니까요. 오늘의 주인공이 저라는 것만 다를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손에는 아직 밀가루가 묻어 있었습니다. 저와 캐리어를 보고는 그녀는 눈에 띄게 멈칫했습니다. 시선이 캐리어에서 제 얼굴로 옮겨와 날카롭게 내섰습니다. 어디 가느냐?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거실에 있는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단호했습니다. 저는 멈춰서서 돌아보았습니다. 친정에 가요. 저는 애둘러 말하지 않았습니다. 거실은 순간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습니다. 지금 시어머니가 되물었습니다. 목소리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시어머니는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다가왔습니다. 설이 코앞인데 지금 네가 친정에 가면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니? 이번에는 목소리가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남들 생각에 맞춰서 살 수는 없어요. 저는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했습니다. 너는 이 집 며느리다. 가고 싶다고 아무 때나 갈 수 있는 게 아니야. 예전 같았으면 침묵하거나 상황을 무마하려 했을 그 말에 이제는 아무런 감흥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책임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다만 책임을 지키는 다른 방법을 선택했을 뿐이에요. 그때 지훈 씨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모든 것을 들은 듯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저와 캐리어 그리고 어머니 사이를 오갔습니다. 어머니, 그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예, 내 아내 좀 보거라. 시어머니가 즉시 말을 받았습니다. 설날이 코앞인데 캐리어를 끌고 친정에 가겠다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느냐? 지훈 씨는 또다시 그 익숙한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서연아, 그가 저를 돌아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설 지나고 가면 안 될까?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명확해졌을 뿐입니다. 이미 말했어요. 설 전에 갈 거라고. 그래도 제 결정은 바뀌지 않아요. 저는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그때 근처에 서 있던 나이 많은 친척 한 분이 중재하듯 말했습니다. 자자, 집안일은 조용히들 얘기해야지. 명절 앞두고 분위기 망치지 말고. 그 말은
겉으로는 부드러웠지만 결국 남들 보기에 좋게 덮으라는 뜻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분을 향해 억지 미소를 지어 보이고는 다시 저를 차갑게 쏘아보았습니다. 좋다. 가고 싶으면 가거라. 붙잡지 않겠다. 그 말은 놓아주는 척 했지만 실은 무거운 비난이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고 캐리어를 끌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지훈 씨가 빠르게 다가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서연아, 잠깐만. 그가 저를 구석으로 끌고 갔습니다. 정말 가는 거야? 그는 여전히 믿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2번 말하게 하지 말아요. 나는 네가 지금 가는 걸 원하지 않아. 제가 남아서 뭘 하길 바라는데요? 그는 침묵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없었습니다. 당신이 남는 걸 막지 않을게요. 그러니 제가 가는 것도 막지 말아요. 그가 저를 보았습니다. 눈빛에는 더 이상 회피가 없었습니다. 그저 깊은 피로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가 말했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제 몫은 제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 말에 그는 손을 놓았습니다. 동의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붙잡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문을 나섰습니다. 바깥의 차가운 공기가 얼굴에 와닿았지만 오히려 집 안보다 숨쉬기가 편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갇혀있던 밀폐된 방에서 나온 기분이었습니다. 밖이 춥고 바람이 불어도 적어도 진짜 공기였으니까요. 콜택시를 부르고 아파트 정문에서 기다렸습니다. 위층 베란다에서 누군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마음이 약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차가 도착하고 캐리어를 싣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문이 닫히자 바깥의 소음이 차단되고 엔진 소리와 히터의 온기만 남았습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울지도 슬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가벼웠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가벼움이었습니다. 친정으로 가는 길, 창밖으로 연말의 분주한 도시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꽃과 선물을 들고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돌아갈 곳이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돌아간다는 거는 장소가 아니라 자신이 받아들여지고 이해받고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고 느끼는 감각이라는 것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훈 씨였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문자가 왔습니다. 미안해. 저는 읽고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사과가 이 상황을 돌리기에는 너무 늦었기 때문입니다. 친정집 앞에 차가 멈췄습니다. 익숙한 대문 앞에 서자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망설임이 아니라 아주 오랜만에 느끼는 귀소감이었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엄마, 아빠, 저 왔어요. 엄마가 부엌에서 행주를 든 채 달려 나왔습니다. 어머, 웬일로 이렇게 일찍 왔니? 저는 엄마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집이 보고 싶어서요. 엄마는 무언가 짐작한 듯 저를 몇 초간 바라보았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잘 왔다. 어서 들어와. 춥다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집 안으로 들어서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만에 처음으로 정말로 숨을 쉬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친정집에서의 첫 며칠, 저는 잠을 보충하고 밥을 먹고 마당에 작은 화단을 내다보는 것 외에는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화단에는 할머니가 몇 년 전부터 가꾸던 낡은 화분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말라 죽었다가 다시 심어진 것도 있었고 앙상한 가지만 남았지만 여전히 하늘을 향해 뻗어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 화초들을 보며 저와 닮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항상 푸를 수는 없지만 뿌리와 흙만 있다면 다시 살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엄마는 많은 것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밥 더 먹어라. 너무 말랐다. 혹은 밤에 잘 때 창문 꼭 닫아라. 감기 든다와 같은 평범한 말들을 건넸습니다. 그 단순한 말들이 아무런 노력이나 연기 없이도 제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평범함이야말로 제가 오랫동안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빠는 말이 더 없으셨지만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따뜻한 차를 끓여 저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란히 앉아 집 앞 골목길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가끔 아빠가 일은 괜찮으냐 하고 짧게 물으시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는 더 묻지 않으셨지만 저를 보는 눈빛으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듯 했습니다. 제가 아직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잠도 충분히 자고 밥도 잘 먹고 머리가 맑아졌을 때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지윤 씨였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길게 화면을 바라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연아.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당황스러움 대신 뚜렷한 피로감이 느껴졌습니다. 응, 나야. 제가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그가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집에 사람 많아. 친척들 거의 다 오셨어. 그가 말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어머니가 계속 준비하고 계셔. 며칠 내내 바쁘셨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그 사과에 더는 특별한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미 사과했잖아. 사과만 했지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것 같아. 저는 가볍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신이 잘못한 거 맞아. 하지만 이 일 때문이 아니라 항상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걸 선택했기 때문이야. 수학이 너머는 오랫동안 조용했습니다. 난 더 이상 사과가 필요 없어. 변화가 필요해. 알아. 근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 오른편에 서는 것부터 시작해.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려워. 서연아. 우리 엄마잖아. 어머니께 맞서라고 한 적 없어. 다만 나에게 맞서지 말아달라는 거야. 그 말은 그를 다시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물었습니다. 다시 돌아올 거지? 저는 마당에서 빨래를 너는 엄마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햇살에 희끗희끗한 엄마의 머리카락이 비쳤습니다. 아주 평범한 풍경이었지만 제 마음을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설 지나고 갈 거야. 같이 설 안 쇠고? 그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묻어났습니다. 이미 말했잖아. 나는 내가 편안한 곳에서 설을 보내고 싶다고? 그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응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오후 엄마를 도와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서연이니? 나이가 좀 있는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나 내 시고모다. 한별이 고모.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 네, 고모님. 안녕하세요. 듣자 하니 친정에 갔다며? 목소리에는 책망은 없었지만 다정함도 없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렇게 하면 못 쓴다. 설날이 코앞인데 며느리가 시댁에 없으면 남들이 어떻게 보겠니? 저는 고모님이 보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다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알아요. 하지만 저도 제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설날보다 더 큰 이유가 대체 뭐냐? 제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제 삶의 방식이요. 수학이 너머는 조용했습니다. 아마 이런 대답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너 아직 젊어서 그래. 너무 빡빡하게 굴지 마라. 여자가 좀 참고 살아야 집안이 평화로운 법이야. 그 말은 제가 수없이 많이 들어온 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말이 더 이상 맞지 않다고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주 오랫동안 참아왔어요, 고모님. 그리고 깨달았죠. 계속 참기만 하는 건 가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제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라는 걸요. 고모님은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알았다, 네가 알아서 생각해봐 라는 짧은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채소를 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분명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더 이상 저와 지훈 씨 혹은 시어머니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옳다고 믿는 거대한 사고방식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섣달근인 날 밤, 친정집은 북적이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과 오빠네 식구가 전부였습니다. 소박한 저녁상, 익숙한 음식들, 화려하지 않았지만 진정한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자리에 앉자 아빠가 찻잔을 들고 간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족, 건강하고 평안하면 그걸로 족하다. 아무도 말을 덧붙이지 않았지만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단순해 보이는 것들이 실은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것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훈 씨였습니다. 저는 받지 않고 전원을 끈 뒤 다시 식탁에 앉았습니다. 젓가락을 들고 밥을 한술 떴습니다. 그리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이번 설이 온전히 제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섣달그신 날 밤이 지나고 제 마음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제 스스로 가장 중요한 매듭을 풀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남들이 원하는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않고 남들을 실망시킬지라도 제 자신을 편안하게 만드는 선택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되찾은 사람에게 외부의 소음은 더 이상 쉽게 흔들 수 없는 법입니다. 설날 아침, 저는 아주 일찍 일어났습니다. 마당으로 나가자 새해 첫날 아침에 차가운 공기가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텅 빈 골목길과 간밤부터 켜져 있는 몇몇 집의 붉은 등을 바라보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훈 씨였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끄거나 받지 않고 잠시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마주할 준비가 되었는지 스스로에게 묻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침내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연아. 그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리 차분하고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나야. 새해 복 많이 받아. 당신도 새해 복 많이 받아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제. 집이 꽤 시끄러웠어. 내 상으로도 부족해서 몇몇은 합석해야 했어.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하루 종일 앉지도 못하고 바쁘셨어. 어머니가 원하시던 거잖아요. 그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근데 생각만큼 즐겁지는 않더라. 그 말에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무슨 뜻이야? 사람이 많으면 즐거울 줄 알았어. 근데 사실은 그냥 피곤하고 시끄럽기만 하더라고. 다들 자기 얘기만 하고 서로 비교하고 질문만 해대고 진심으로 서로에게 관심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저는 그의 말을 끊지 않고 들었습니다. 누가 네가 왜 안 왔냐고 묻더라.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 당신 마음대로 하지 그랬어. 바쁘다고 했어. 저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네.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연아, 이제야 좀 알 것 같아. 내가 바로 이해해 주길 바라지 마. 그냥 당신이 내 감정을 부정하지만 않으면 돼. 그가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제 혼자 앉아 계시더라.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후 엉망이 된 집을 어머니 혼자 치우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상상하니 마음이 동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예전처럼 쉽게 약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결국 당신 선택의 결과를 마주하신 거겠지. 제 말은 차가웠지만 현실이었습니다. 그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그가 물었습니다. 돌아올 거지? 저는 마당에서 아빠가 화초에 물을 주고 엄마가 낙엽을 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주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떠나고 싶지 않은 평온함을 주었습니다. 설 지나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는 응하고 짧게 대답하고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 후 며칠간 저는 친정에서 아주 느린 시간을 보냈습니다. 엄마와 장을 보고 아빠가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래 머물수록 깨달았습니다. 평화란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억지로 버티지 않고 숨쉬고 말하고 침묵해도 오해받지 않는 상태라는 것을 그동안 지훈 씨에게서는 간간히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은 어머니가 친척 집에 가셨어. 집 청소 중이야. 와 같은 단편적인 소식들이었습니다. 그 짧은 문장들로 저는 그곳의 풍경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한때 일부였지만 지금은 아닌 풍경을 설 연휴 사흘째 되던 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훈 씨가 아니라 시어머니였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저는 심호흡을 한 뒤 전화를 받았습니다. 예.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리 지쳐 있었습니다. 네, 어머님, 친정에 있느냐? 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여기 이제 다 끝났다. 손님들도 다 돌아갔어. 며칠 동안 치웠더니 이제 좀 집 같구나.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너는 언제 올 거냐? 목소리에는 이전의 강압적인 톤 대신 무언가 망설임이 섞여 있었습니다. 설 지나고 올라갈게요. 시어머니는 응 하고는 다시 침묵했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날 나한테 화났었니? 그 질문은 내용보다도
그런 방식으로 물어왔다는 사실 자체가 제게는 놀라움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화나지 않았어요. 그럼 뭐였느냐? 단지 동의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희미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 그녀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단지 내가 너무 내 방식에 익숙해져 있었지. 무엇에요? 뭐든 내가 결정해야 직성이 풀리는 거? 어릴 때부터 집안을 도맡아 하다 보니 그게 버릇이 됐나 보다. 네, 생각은 미처 헤아리지 못했어. 그 말은 가벼웠지만 제가 시어머니에게서 들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저도 처음부터 분명하게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일이 이렇게 된 거겠죠. 시어머니는 응 하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알았다. 며칠 더 있다가 오고 싶을 때 오너라. 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잠시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기쁘거나 안도하는 대신 모든 것이 작은 틈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두운 방에 빛이 스며들기 시작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통화 후 저는 그 사실을 바로 부모님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숨기려는 게 아니라 그 미묘한 감정을 혼자 조금 더 간직하고 싶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굳게 닫혀있던 문이 아주 조금 열리는 듯한 느낌? 방 전체를 밝히기엔 부족하지만 저편이 더 이상 완전한 어둠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한 줄기 빛과 같은 감정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엄마와 함께 시장에 갔습니다. 익숙한 길, 소박한 가게들, 흥정하는 소리와 웃음소리. 모든 것이 평범했습니다. 엄마 옆에서 걸으며 사소한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문득 깨달았습니다. 어떤 관계에는 지키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을,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다른 곳에서는 항상 애써야 했던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기에 이곳의 단순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너 정말 괜찮은 거니? 야채를 고르던 엄마가 불쑥 물었습니다. 저는 엄마를 보았습니다. 엄마의 눈빛에는 다그침이나 강요가 아닌 그저 따뜻한 관심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더 묻지 않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괜찮든 아니든 내 스스로만 알면 된다. 누구에게 증명할 필요 없어. 그 말은 너무나도 정확해서 저를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녁에 온 가족이 밥을 먹고 있을 때 지윤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목소리가 한결 차분해져 있었습니다. 나 지금 집에 혼자 있어.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멈칫했습니다. 어머니는요, 고향에 내려가셨어. 오늘 아침 일찍.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고향에요? 피곤해서 며칠 쉬고 싶다고 하시더라.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지난 며칠간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하려 애쓰던 시어머니의 모습,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난 후 홀로 뒷정리를 하고 결국 떠나기를 선택한 그녀의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집이 지금 너무 조용해. 어색할 정도로. 그가 말했습니다. 냉장고 다시 정리했어. 그 말에 저는 굳었습니다. 어떡해요? 남은 거 다 버리고 예전처럼 간단한 것들로만 다시 채워놨어. 그리고 집도 원래대로 다시 정리했어. 내 물건들 원래 있던 자리에 그대로. 그는 오랫동안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떠난 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내가 뭘 생각했는지 알아? 그가 물었습니다. 뭘요? 네가 옳았다는 거. 그 말은 아주 느렸지만 분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의 말이 모든 것을 바꾸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 기분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야. 정말로 깨달았어. 집이 사람들로 가장 북적일 때 나는 가장 큰 공허함을 느꼈거든. 난 그 자리에 없었어. 그저 중간에 서서 억지로 웃고 의미 없이 말을 섞고 있었을 뿐이야. 네가 만약 거기 있었다면 나보다 훨씬 더 힘들었을 거야.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니, 확실히 그랬겠죠. 그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서연아, 다시 시작하고 싶어. 무엇을요? 우리 사는 방식, 그리고 내가 너를 대하는 방식.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변하겠다고 약속은 못해. 하지만 시작은 할 거야. 더 이상 피하지 않고
너 혼자 감당하게 두지 않는 것부터. 그 말은 단순했지만 제가 아주 오랫동안 기다려온 말이었습니다. 바로 믿지는 않을 거예요. 알아. 바로 믿어달라고 기대하지도 않아. 그저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 저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기회는 달라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볼게요. 그가 아주 작게 대답했습니다. 그 통화 이후 모든 것이 즉시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상대방이 같은 방향을 보기 시작했다는 작은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그 후 며칠간 지훈 씨는 가끔씩 일상적인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오늘 저녁은 내가 해먹었어. 베란다 정리했어. 네가 심은 화초 아직 살아있더라. 와 같은 사소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 작은 노력들이 그가 변하려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설 연휴가 끝나고 다시 서울로 돌아갈 준비를 할 때 엄마는 온갖 당부를 하셨고 아빠는 그저 가서 편하게 살아라. 너무 애쓰지 말고 라는 짧은 한마디를 건네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에 돌아가는 길은 이전과는 분명 다를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앞에 차가 멈췄을 때 해는 이미 기울어 있었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끌고 잠시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곳은 제가 집이라고 여겼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조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문을 열자 집 안은 놀라울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시끄러운 TV 소리도 진한 음식 냄새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집이었습니다. 부엌에 있던 지훈 씨가 저를 보고 말했습니다. 왔어.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고 섰습니다. 익숙하지만 동시에 서로를 대하는 법을 다시 배우는 사람들처럼. 그가 다가와 제 캐리어를 받아들었습니다. 예전에는 당연히 제가 하던 일이었습니다. 부엌 식탁에는 아주 간단한 저녁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계란 프라이와 김치찌개, 화려하지 않았지만 비로소 우리의 저녁 식사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식사 후 그는 말없이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도우려 하자. 그는 너는 쉬어. 내가 할게.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가 정말로 하는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묵묵히 모든 것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서연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작은 것부터 시작했어.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알고 있어. 그날 밤 제 방을 정리하는데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제 책상, 책들,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적어도 그가 타인의 공간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돌아왔느냐? 목소리는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네. 지훈이가 뭐라 하더냐? 노력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 녀석이 원래 그렇다. 나쁘진 않은데 우유부단하지.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난번 일은? 나도 생각해봤다. 내가 좀 과했는지도 모르겠다. 그 말을 하기까지 얼마나 힘드셨을지 알기에 저도 잘못이 있어요. 처음부터 분명히 말씀드리지 못했으니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알았다. 지난 일은 지난 일로 덮자. 시간 날 때 밥이나 먹으러 오너라.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변화는 한쪽이 아니라 양쪽이 함께 한 걸음씩 물러설 때 비로소 시작된다는 것을 그날 밤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지훈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서연아, 앞으로는 무슨 일이든 이렇게 되기 전에 미리 얘기하자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럴게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거예요. 그것은 무겁지 않은 새로운 시작의 침묵이었습니다. 그 후 우리의 삶은 아주 조금씩 천천히 변해갔습니다. 마치 물방울이 돌을 뚫 듯 매일 반복되는 작은 변화들이 관계의 형태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지훈 씨는 일찍 일어나 제 커피까지 타주었고 부엌은 언제나 제가 정리한 그대로였습니다. 주말에 그는 제게 물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고향에 같이 갈래? 어머니 뵈러 가는 건 당신 일이에요. 갈지 말지는 제가 생각해 볼게요. 그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 때문에 저는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그와 함께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단 조건을 걸었습니다. 예전처럼 반복하고 싶지 않아요. 동의하지 않는 게 있으면 바로 말할 거고 저를 대신해서 결정하는 건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그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이해해. 그리고 내 옆에 서 있을게. 고향집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는 문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는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날카로움이 없었습니다. 부엌에서 함께 점심을 준비할 때 시어머니가 불쑥 말했습니다. 그때 네 말이 맞았다. 뭐든 물어보고 해야 했는데 내가 너무 내 멋대로 했어. 그 말은 변명도 분석도 아닌 그저 인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지훈 씨가 말했습니다. 오늘 네가 안 갔으면 모든 게 그대로였을 거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그걸 깨닫지 못했겠죠. 네가 떠난 건 도망친 게 아니라 나를 붙잡아 준 거였어.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절반은 이해했네요. 나머지 절반은 그건 당신이 스스로 찾아가야죠. 그 후 우리는 부모님 댁에 보낼 새 냉장고를 함께 골랐습니다. 지훈 씨는 이건 내가 갚는 거야 라고 말했고 저는 갚을 필요 없어요. 앞으로 잘하면 돼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부엌에 서 있는 제 뒤로 지훈 씨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컵 하나를 더 놓았습니다. 아주 작은 행동이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주말에 고향 갈까? 그냥 어머니랑 밥 한 끼 먹게. 그의 말에는 더 이상 압박이 없었습니다. 그래요. 제 대답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시댁을 찾았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세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무거운 공기가 흐르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저와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나란히 서서 말없이 설거지를 했습니다. 서로를 가르치거나 고치려 들지 않고 그저 함께 작은 일을 끝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살가운 모녀 사이가 될 필요는 없다는 것을, 그저 서로에게 더 이상 상처 주지 않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마당에 나란히 서 있을 때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뭐든 크게 버려야 좋은 줄 알았다. 사람이 많아야 즐거운 줄 알았고, 근데 너무 피곤하기만 하더라. 뭐 즐겁지도 않고. 그녀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네가 틀린 게 아니었어. 내가 익숙하지 않았을 뿐이지. 저도 그랬어요. 저도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지훈 씨가 말했습니다. 서연아,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마워. 당신 때문이 아니에요. 나 자신을 위해서였어요. 그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알아. 그래도 고마워. 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햇빛과 그늘이 교차하는 풍경을 보며 인생도 이와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어둠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을 통과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는 거를. 어느 날 저녁 우리 집 부엌 냉장고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자 안에는 화려한 음식 대신 평범한 식재료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예전에 이 자리에서 모든 거를 비워내며 어머니, 올해는 어머니 혼자 고생 좀 하셔야겠네요 라고 말했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무언가를 끝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바로 서는 법을 배우는 시작. 지훈 씨가 제 옆에 서는 법을 배우는 시작. 그리고 시어머니가 듣는 법을 배우는 시작이었습니다. 부엌 문가에 서 있던 지훈 씨가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뭐 먹을까?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간단하게 먹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간단한 게 최고지. 저는 알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삶에는 더 이상 8쌍의 잔치도, 남들에게 증명하려는 노력도 없을 것이라는 것을. 그저 소박한 식사와 솔직한 대화, 그리고 한 가족을 계속 나아가게 할 작은 변화들만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인생의 어떤 이야기들은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밥 한 끼, 냉장고 하나, 혹은 아주 사소한 결정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작은 것들이 존중받지 못할 때 관계는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가 이기고 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여성이 가족을 등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족 안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바로 서는 법을 배운 여정입니다. 또한 한 남편이 말이 아닌 행동으로, 회피가 아닌 직면으로 성장하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어머니가 사랑이란 통제가 아니라 경청이라는 것을
깨닫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희생이 행복을 지키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끝없는 희생은 사랑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잃는 길일 뿐입니다. 적절한 순간에 아니오라고 말할 용기는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주변 사람들 모두를 위한 성장의 시작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릴지언정 쓰러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만이 관계를 오래 지켜갈 수 있습니다. 가족은 완벽할 필요도 남들에게 과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각자가 한 걸음 물러서고 서로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무엇보다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 속에서 당신의 모습을 발견했다면 누구를 탓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 잠시 멈춰서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단 한 사람의 변화가 관계 전체를 바꾸는 기적이 되기도 하니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의미가 있었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소중한 사람들에게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가 길을 잃은 누군가에게 새로운 방향을 찾아주는 등불이 될지도 모릅니다.